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세계 각국에 분산 투자하는 ETF 상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중심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에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해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3의 수요 폭발과 연말쯤 양산할 6세대 제품을 위한 시설 투자 계획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ABL바이오와 펩트론을 적극 담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점과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K플래닛 판교 사옥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사옥 매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흔들기 악재로 폭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앵커님 오늘 선방이 선방일까요? 선방인 척하는 걸까요? 선방인 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눈치가 빨라지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를 말씀드리면 미국장은 하락 추세예요. 아직 바닥이 나왔냐? 안 나왔어요? 한참 더 내려갈 거예요. 미국장은. 그러면 미국장이 한참 더 내려가니까 간밤에 자고 났더니 미국장 빠져가지고 우리 증시가 개파락을 해요. 그러면 개파락하고 나서 우리 장도 하락 추세면 함께 내려가겠죠. 개파락하고 계속 빠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은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빠지면 아침에 시초가의 저점만 잘 잡으면 반등하면서 당일 매매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당일날 오전에 반등할 때 내가 차익 실현 못 하잖아요. 다음날 또 개파락해요. 또 반등해요. 다음날 또 개파락해요. 반등해요. 며칠 지나고 나면 이만큼 하락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 얘기는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 영역이지 추세로 끌고 가는 매매 영역은 아니다. 특히 주도주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 섹터가 아니면서 시장에 수급이 돌 만한 종목들 위주로 거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여러분 작년에 여름부터 계속해서 대선이 오면 트럼프가 될 거예요라고 되게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무슨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작두 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트럼프 말고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되면서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 뭐 제가 무슨 일론 머스크가 아니잖아요. 만약 트럼프가 돼서 제가 돈을 벌 것 같았으면 일론 머스크였으면 돈 엄청나게 벌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전략을 뭐 해야 되냐라고 제가 여러분께 대안을 제시했던 것 중에 크게 두 종목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24년 여름, 가을에 계속 얘기했던 게 25년도의 성장 종목은 자동차 중에 자동차 부품주 섹터가 되게 셀 거고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새 차를 사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내가 타던 차를 고쳐 타거나 아니면 부품을 갈아타면서 수리하면서 타든가 아니면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러니 자동차 부품주가 꽤 괜찮을 거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미국 관세가 나올 때 내수에서 부품주들은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미 미국에 팔아놓은 자동차. 미국에다가 현대차가 기아차가 판 자동차에 대해서 그 부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부품에 대한 관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고 팔 때 관세 효과가 큰 것이지 부품도 관세를 매기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그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두 번째 섹터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 글로벌 증시 중에서 약간 변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도라든가 베트남 같은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저가 매수일 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바이오 중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제약 바이오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 바이오 섹터 시밀러, 그러니까 생산 공장으로서 대체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지나고 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굉장히 적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 하나 합시다. 경제TV에 출연하시는 우리나라 경제TV가 여러 방송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사 통틀어 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시멘트주와 건설주를 단 한 분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각 방송사마다 각 전문가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밀고 계시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될 때 제가 계속 건설주, 시멘트주 얘기를 무지하게 이야기했는데 방송을 끝나고 나갔더니 어느 날 저희 담당 PD님하고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우, 시멘트주랑 건설주가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대박 나겠네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사시는 게 어떨까요?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가까운 분들이니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성장할 건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 가치를 잡는 것, 이게 주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만 해도 말씀을 하실 때 카메라를 1번 봐야 되나 2번 봐야 되나?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일 때 이분께 제가 평균 연봉 드리는 것보다 10% 20% 더 드리면 이분이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회사에 아마 스카우트해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이만큼 성장하게 되면 연봉이 몇 배가 오를 거거든요. 그럼 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할 만한 사람이면 차라리 내가 대가를 좀 더 지불하고 그분께 내가 함께 합시다라고 모셔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어서 오를 만한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죠. 최소한 경제신문을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봐야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정석이거든요. 시장 흘러가는 걸 모른다? 공부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톡방 안에 여러분께 뭘 올려드리고 있냐면 매일매일 경제신문 기사들과 그다음에 읽어야 될 보고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레포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분께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것만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 저 다 읽고 여러분 보내드리니까 저도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목 찍어주는 거 백날 해봐야 그 사람이 안 찍어주면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면 비중을 잡을 수 없어요. 난 이게 확신이야. 전 재산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여기다 비중을 왕창 실을 수 있어. 이게 확신이 있어야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100만 원만 사볼까? 10만 원만 한 주만 사보지 뭐 2주만 사보지 이런 짓 하다가 수많은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황을 보지만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요. 누군가는 조금밖에 못 벌어요. 누군가는 야 이번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차 한 대 바꿀게. 누구는 집을 살 거야 하는데 똑같은 종목 가지고 누구는 커피 한 잔, 고기 하나 먹을 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내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황에 관한 얘기들과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갈 방향에 관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내가 할지 말지 그런 결정들을 해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무료 강의들을 합니다. 근데 이달 말에 제가 진행할 거예요. 4월 30일 날 수요일 날 진행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하고 그럼 우리 건설주라든가 제가 계속 시멘트주 강조할 때 이거 왜 사는 거야라고 무지하게 이야기 드렸던 바이오 섹터 좋다고 얘기했던 것들 그렇게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이야기해봤자 많이 말씀 못 드려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말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온라인 특강 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겠다. 와서 종목 저거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 빨리 종목 줘라. 이거 하실 분은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 없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의 상황이 이렇고 이런 패턴일 때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럴 때가 저평가고 이럴 때가 바닥이고 이럴 때가 시세가 날아가는 거고 이런 패턴들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해가다 보면 그 중에 내가 한 2, 3개월 공부하다 보니 되게 괜찮은 종목이 하나 나한테 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나에게 좋은 시장 마켓 타이밍이 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익혀가시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리스크를 줄여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이 종목들이 워낙 성과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어떤 전략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먼저 PPT 준비된 화면으로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ACS 켜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고적으로 PPT 화면은 어제 저녁에 종가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자료이고요. 함께 살펴보신 이후에 제가 HTS를 켜가지고 다시 오늘 종가 가지고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122630입니다. 자, 저희가 떨어질 때 여기
밑에 4월 9일 날 저점 찍을 때 13,000원, 13,200원, 13,500원 구간에 집중 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쭉 치고 올라와서 제법 한 10%에서 12%가량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연속된 상승으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14,000원을 붕괴되면 그냥 차익 실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000원까지 붕괴되지 않는다면 저의 목표가는요.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차트는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저는 달러가 빠질 거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는 뭐 하는 분이죠? 기업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협상과 딜이 굉장히 과격한 분입니다.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뭘 할 거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게 양면이 있어요. 사람 성격이.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굉장히 뚝심 있고 강단이 있는 리더십이 있어.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남의 얘기 안 듣고 지 고집만 부리는 꼰대거든요. 그죠? 뒤집어 생각하면. 근데 이게 성공하면 뭐예요? 영웅이 되는 거고요. 성공하지 못하면 지고집만 얘기하고 남의 말 안 듣는 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는 사람이 돈, 벌이 내가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지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일단 관세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국민의 세금을 매기지 않겠어라고 하는 정책을 자기의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공약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트럼프는 당선된 이후에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과세하지 않겠어. 외국에게 부과하겠어. 그리고 자국의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국이 우리나라 오려면 미국에다 공장 쳐. 그리고 미국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 그리고 월급 줘. 그러면 내가 세금 깎아줄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치인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불가피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떤 얘기 드렸냐면 작년에 올해죠. 예, 올해 여러분 2월 달에 조정 나올 때부터 5,100원, 5,200원부터 사시고요. 올라올 때 한 7, 8% 수익 나면 좀 털어놓고요. 다시 떨어질 때 다시 5,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고요. 올라올 때 털고요. 왜? 트럼프 세상에서는 달러는 약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 환율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인데 내가 저 현대차 제일 좋은 차가 뭐야? 제네시스 G901에 그러면 제네시스 야 그럼 제일 싼 거 얼마냐? 1억이래요. 오케이 1억 줘. 그럼 제가 계약했어요. 그러면 내가 차 얼마나 걸려? 한 달쯤 걸리고 나서 차를 내가 받을 수 있대. 그럼 오케이. 한 달 뒤에 봤더니 원래는 1,200원 달러일 때 제가 이거를 계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달러 값이 10%가 올랐어. 그러면 제 입장은 제가 미국인이에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달러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까요? 원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까요? 달러가 유리하잖아요. 왜? 야, 원래대로면 내가 1억을 내야 될 차인데 10%가 올랐으니까 나는 달러를 내게 되면 9천만 원에 이 차를 사는 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은 어떨까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디스카운트 강제 효과로 환차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10%가 떨어지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환율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 오르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시장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왜? 얘들은 유리하잖아요. 강달러니까. 이해하셨죠? 모든 물건을 살 때 싸게 산다니까 디스카운트. 우리가 여러분 다이소 왜 가요? 싸게 살라고. 이해했습니까? 이거 마우스 하나요. 쓸만한 거 살려면 저 삼성가 살려면 15,000원, 2만 원 줘야 됩니다. 예. 근데 한 2만 원, 3만 원 줘야 돼요. 다이소 가면 5,000원이면 사요. 3,0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싸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싼 게 좋은 거라고.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주가가 빠지겠죠. 조정을 오겠죠. 그러면 미국의 대미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야 저거 1억 받아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 받는 거야. 10%가 만약에 달러가 떨어지면. 그러니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달러가 뭐 할 때? 조정이 나올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가 슬슬 꺾이는 추세가 나올 때 그때 주가가 반영하니 달러 충분히 많이 올라서 이제 너무 과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 주식을 사시면 되고 달러가 이제 뭐해? 꺾이기 시작하면 인버스가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인버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요거 수익을 꾸준하게 제가 트레이딩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익을 내시면 어떨까? 이게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해도이고요. 이해되셨죠?
다음. 제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을 얘기할 때 야 선진국 강대국을 얘기하면은 뭐가 좋아라고 물어볼 때 조건이 몇 개가 있어. 첫 번째 인구가 많아야 돼.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재작년 2, 3년 전까지는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을 이겼습니다. 인도가. 네, 인도가 지금 전 세계 1등이에요. 인구 제일 많아. 그러면 인구 많은 나라 오케이 중국하고 인도 정도 생각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본이에요. 캐피탈.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예. 근데 자본이 많은 나라 하면서 미국은 인도만큼 인구는 많지 않지만 자본력은 월등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S&P 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500개의 유망한 가장 좋은 기술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회사 하나하나만 우리가 이름을 대도 굉장히 아주 파급력이 높은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구글. 우리가 보통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또 만약에 핸드폰 회사 중에 아이폰. 그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뭐예요? 애플이죠. 애플이라는 회사 그 하나의 시가총액을 그 회사 하나만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을 몽땅 합친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시장 전체 다 합쳐도 시총이 그거보다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회사 하나가 대한민국 증시 전체보다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종목을 500개를 모아놓은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관세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달러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그러면 틈새 시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돈은요, 자본은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쌈박질하고 여기 위험한 것 같아. 야, 돈 빼. 뭐 어디 갈래? 안전한 데 가자. 이게 안전한 데가 어디냐면 이미 많이 빠져서 이제부터 얘는 저평가 영역으로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영역이 우리가 대체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군사력이에요. 자, 그럼 아까 뭐라 했죠? 인구,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군사력,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인구를 얘기할 때 전 여러분께 뭘 말하고 싶냐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구는요. 생산 인구와 소비 인구가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가 많은 거 생산 인구라고 하고요. 내가 만들어 온 물건을 잘 써줄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인구, 그게 우리가 소비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 인구와 소비 인구와 두 개가 다 많은 나라가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독보적으로 인도하고 중국인데 중요한 건 자본력과 기술력 면에서는 중국이 월등히 높아요. 한국 시장에 대한민국의 웬만한 회사들의 기술력을 이미 중국이 추월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무시해야 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되게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을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옛날에 많이 두들겨 맞고 침략을 당했던 그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국민 감정을 가지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는 늘 저가 물품만 갖다가 팔고 쓰레기 물건들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 마켓 안에서 미국이 굳이 중국을 자꾸 때리는 이유는 얘네가 향후에 글쎄요, 제 생각은 한 20년쯤, 2045년에서 50년 정도면 전 세계 경제 규모와 국력의 1등 국가가 중국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뢰도가 높겠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유력한 컨설팅 회사 그리고 유력한 그 투자 회사들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면 중국이 1등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께 향후 가치성을 볼 때 괜찮은 것은 중국이 1등일 것 같고 근데 걔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 우회 상장해서 투자를 하냐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지수 펀드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지수 혹은 종목에다 투자하는 종목이 훨씬 낫지 않을까, ETF가 낫지 않을까라고 우회적으로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지난주에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인도도 여러분 인구가 워낙 많지만 생산 노동 인구는 압도적이고요. 특히 인건비는 중국과 비교 안 되게 쌉니다. 기술이 좀 모자랄 뿐인데 소비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향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현재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에서 13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50년도에 보고서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30위권 안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한 나이 60 넘어갈 때쯤 되면 제가 은퇴쯤 뭐 한 60 넘어 은퇴한다고 보면 그쯤 됐을 때 야 예전에 내가 40대 때는 대한민국이 꽤 잘 사는 나라였고 경제 규모가 한 11위, 12위까지도 올라갔었어. 근데 이제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기업이 못 살겠다고 나가고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힘들어졌어. 그때가 좋았는데 참 그때 정책들이 아쉬웠다. 그때 기업들 이런 문화가 좀 아쉬웠다. 그때 이런 전략들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저는 아마 그런 얘기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우상향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오늘 아예 없으면 이런 얘기 굳이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대안이 될 게 몇 개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도 타이거 니프티 50 레버리지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똘똘한 종목들 50개를 골라서요. 지수 ETF, 지수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그게 상승할 때 2배 정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종목 코드가 23635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2월 말에 조정 나올 때 여러분 사라사라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35,000원짜리가 44,000원을 돌파했고요. 차익 실현 한번 했고 다 조정 이용해서 36,000원, 7,000원, 8,000원대 사시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1차 목표가를 44,000원 정도 바라봅니다. 돌파하나 보겠습니다. 돌파하지 못한다면 짧게 털고 다시 한번 조정 이용해서 35,000~36,000원대 조정 이용 재매수할 것이고 만약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물량 더 잡자고 해서 밀어붙일 생각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종목이고요. 인도랑 중국 관련 종목들은요.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어 혹은 내가 지금 아직 열심히 일하는 나이라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내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을 거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1970년도만 해도 뭐 했냐면 가발만 들었습니다. 뚜껑 있죠? 이 가발 뚜껑 이거 만들었고 신발 만들었거든요. 우리 그걸로 했고 설탕 갖다가 만들어서 팔아먹던 그런 아주 못 사는 나라였는데요. 우리가 가발, 설탕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가 우리나라의 70년대에서 8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지금 80년대 언저리쯤에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한 15년, 20년 뒤를 보면은 성장을 지금보다 한참 더 할 거예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들어갈 만한 데가 야 미국이 다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아까 그 얘기가 말았는데 생각이 지금 났습니다. 예. 뭐 얘기했냐면 미국 달러 가치는 예전 같은 패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제 밤에 파월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파월 금리 내려.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아니 아직은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내려 인마 말 왜 안 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지표를 가지고 말하는 거고 기준 데이터를 갖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직 이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수치가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 그래? 그럼 내가 그 기준 수치를 망가뜨려 줄게. 그래서 관세 전쟁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뭐랬어? 야 이만큼 망가뜨렸으면 이제 고만 고집 피우고 너 좀 저 금리 좀 내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파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기준이 덜 무너졌어 라고 이야기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you fire 너 집에 가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해? 갑자기 야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거든요.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내렸는데 말 안 듣는다고 너 잘라버릴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신뢰를 다 어그러뜨릴 수 있는 멘트가 그럴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되게 고도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산된 공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금 떨어뜨려 놔야만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려야 기업이 투자해서 돈을 돌릴 수 있고 기업이 올라갈 수 있어야 나중에 이 탄탄한 자생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들겨 패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두들겨 팰 때 여러분 미국 주식을 하시거나 내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두들겨 팰 때 저점 나올 때 천천히 사가는 건데 저에게 만약에 미국 주식이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올해 한 해는 미국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관련 주식을 사시려고 하면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뭐 주식에 대해 미국 뭐 주식을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이 주식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해서 아직 바닥 없는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해외 주식들을 많이 사시거든요. 지금 물탈 시기 아니에요. 분할 매수 천천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정 나올 때 조금 사놓고 또 기다렸다 조금 사놓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야. 지금이니 물타? 큰일 납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하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됐을 때 미국 주식은 최바닥일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을 사고 싶으면 내가 천천히 모아가는 거, 그냥 월급 받아 조금 사고 다음 달 월급 받아 조금 사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배팅 타이밍을 노린다? 상반기는 아닙니다. 상반기는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이 짧게 끝날 게 아니라 꽤 길게 가는 센텐스입니다. 연말쯤까지 가니까 11월이나 아마 12월 정도까지 가고 11, 12, 1월 이 사이에 아마 저점 잡고 돌릴 거예요. 잡아 돌릴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지금은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될 시기니까 오히려 저는 중국이 빠졌을 때 잡아서 반등하는 수익 한번 내고 인도 빠졌을 때 한번 해서 수익 내고 베트남에서 수익 내고 요거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입니다. 얘는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들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오피스 상품 위주로 거래하는 리츠 상품인데요. 매달 배당금을 줍니다. 분배락. 저희가 바닥 잡아서 쭉 올라올 때 여기 4,300원대에서 우리가 반 이상 정리하고요. 조정 나올 때 4,000원 초반에서 다시 샀더니 꽤 많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얘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 이자가 요즘에 1년짜리 예금 집어넣어야 3% 받기가 어렵거든요. 2.4%에서 2.8%쯤 주는데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2.2%에서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1년에 조정 나왔다 올라왔다 한번 눌렀다 올라오면 보통 7%에서 15% 정도 줘요. 그리고 배당금 매달 줘요. 그러면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내가 계속 누르면 사고 올라올 때 팔고 누르면 사고 올라올 때 팔아도 최소한 1년에 15% 20%는 무조건 수익이 나고요. 정상적인 흐름이면 25% 30%까지 납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에 집어넣고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329200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사실할 때 좀 사시면 좋겠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보유 영역입니다. 차익 실현 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성신양해입니다. 자, 성신양해는 제가 요거를 잠깐 저기 HTS로 돌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잠시 돌리겠습니다. 자, HTS를 잠깐 보시게 되면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성신양해를 한 주도 빠지지 말고 몽땅 다 팔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몽땅 다 팔아라. 근데 오늘 문자 드렸을 때가 거의 타점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전에 얘가 올라올 때 14,500원 부근에서 다 파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한두도 남김없이 파시라고 여러분 이제 시황 방에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아주 그냥 입에 거품 물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아침에 쭉 올라올 때 여기 파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파실까 봐 문자 보고도 여러분 제가 메신저 드리는 걸 보고도 한참 뭐 본인 일하다 보면 못 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올라오고 조정 나왔다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팔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 저가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께 성신양해를 이야기 드리면서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게 무슨 세종시 관련주라는 걸 알고 샀냐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성신양해가 세종시랑 관련이 있고 민주당이랑 관련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저는 이거 왜 샀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모든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늘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단골 소재는 뭐냐면 주택 주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정부를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일 때 뭐 했어요? 3기 신도시를 하겠다라고 열심히 해서 내가 임기 내에 하겠다 혹은 몇 년 내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켜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토지 보상도 안 됐습니다. 땅은 당연히 안 팠고요. 아직까지 정부 2번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6년, 27년도에 주택 신규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공급 절벽이 완전히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갔어요. 그런데 계속 뭐합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들만 열심히 합니다. 여기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그 규제는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시의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일까요? 아니요. 핀셋도 아니고 모조리 그냥 아이씨 야 집값 오르는 것 같아 일단 막어.
그냥 일단 말고예요. 이 얘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글쎄 헌법재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재판관이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정치인들이 욕먹어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민주당이 욕먹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국힘이 욕먹습니다. 만약에 이번 정권 또 바뀔 때 또다시 우리가 선거했을 때 또 야당이 바뀐다면, 여당이 바뀐다고 하면 그 당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혹시 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죠. 규제를 심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억눌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계속 두들겨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만큼 원 가치가 상승하거든요. 원래 비용이 오르잖아요. 코스트가 오르면 뭐가 될까요? 가격같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성신양의 이야기 드렸던 건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공의 주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힘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이야기합니다. 노후된 것들을 개발하자. 그래서 살기 좋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임대주택도 많이 넣고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야, 이게 재개발, 재건축 필요 없고 공공이 국가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집 살 필요 없어. 심지어 이익도 정부랑 나눠. 공유제라고 이야기하는 신박한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든 선거 때마다 늘 하는 얘기 뭐예요? 집이 부족하니 집을 짓자는 거예요. 왜? 현재 집 가지고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양 당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거철마다 늘 나오는 단골 주제가 뭐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건설입니다. 주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그럼 내가 건설주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에 투자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원자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철근하고 콘크리트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철근은 단순하게 집에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한하기가 한계가 있고요. 저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에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건물 지을 때요, 만약에 내가 철근하고 콘크리트 몇 대 몇이라고 제가 건설이 전공은 아닙니다만 아마 80% 이상 더 많이 들걸요.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 관련 주식들은 담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 성신양해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최초에 추천을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바닥의 고점에서부터 쭉 빠질 때 얼마까지 빠졌냐면 2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5분의 1 토막 나고 시장에서 1년쯤 횡보하면서 매집 기간을 주다가 급등을 합니다. 18,000원까지. 그러면 바닥에서 얘는 400% 이상, 450%가량의 시세를 줍니다. 그리고 또 박살냅니다. 무려 한 2, 3년 동안.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로 박살날 때 3,920원까지 언더슈팅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가요? 2022년도에 2만 원까지 갑니다.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뭐 했어요? 장이 빠져. 패턴 되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으로 왜 안 보일까요? 시장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살까요? 내가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내 자산을 여기다 갖다 배팅할까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이 차트의 모양만 보시면 얘가 한 2, 3년 조정 나오면 왕창 오른다. 2, 3년 조정 나오면 왕창 오른다. 2, 3년 조정 나오면 왕창 오른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역사 시간에 이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역사는 왜 배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에리카라는 분의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앞으로의 잘못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 역사다.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똑같아요. 과거의 차트, 지난 차트 왜 볼까요? 지난 차트 안에 일정한 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차트의 모양새는 그냥 오른 거는 양봉이고 내린 거는 음봉이에요. 지난 걸로 보면 그냥 양봉과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냥 그림이죠. 차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수많은 돈들과 이해관계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 종목들은요, 일정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패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찾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찾고, 지금 타이밍이, 마켓 타이밍이 이 업계의 흐름과 이 회사의 흐름들이 어떤지를 내가 탑다운 방식으로 찾아나가는 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뭐 했냐면 이거 바닥이에요. 좀 사실까요? 라고를 말씀드렸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열심히 떨어질 때 내내
작년 연말부터 시멘트주 이야기하면서 성신양해 그리고 아시아시멘트를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성신양해가 세종시 관련 수혜주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떠버렸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가면서 미친 상승을 합니다. 자, 저점은요 6,750원이었습니다. 일봉 보실까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 드리면서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제가 여러분 12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7,000원대에서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렸고요. 올라올 때 8,000원대까지 13% 수익이 한번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릴 때 가만히 있다가 3월 말 4월 초에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 했었죠. 그죠? 온라인 강의를 제가 보통 2번 하거든요. 예, 이때도 여러분 성신양해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운영하는 자료 올리는 톡방에도 여러분께 성신양해 사라고 지적질을 그냥 확 하고 나서 뭐 팔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올라갈 때까지 버텨보자고. 쭉 치고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어제였죠?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야 상한가인데 문제는 시장이 치고 올라가면 함께 가요. 그런데 아침 시장이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4,500원 이상에서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라고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켓 타이밍 끝내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거기 팔고 나서 고점 이후에 자 분봉 다시 보겠습니다. 분봉 다시 보시면 얘가 아침에 여기 고점에 딱 팔고 났더니 와장창 그리고 혹시 못 팔 사람을 위해서 점심 때 한번 들어 올리네요. 직장인들 한번 팔 수 있게끔 그죠? 걸어놓고 다 팔렸어요. 14,910원까지 갔으니까 14,500원 이상에 다 팔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종가 저가로 박살나게 빠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매수는 예술이고요. 그리고 팔고 나가는 것. 매수는 뭐예요? 기술적 영역입니다. 내가 분석하면서 이럴 때 이런 패턴이 있었고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팔고 나가는 매도는 우리가 아트라고 얘기하고 예술적 경지라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게 시장의 경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는 꼭지가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면서 심지어 하한가도 들어가는구나. 이게 경험치가 있으니까 팟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내가 많은 종목을 가지고 거래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근데 좀 신뢰할 만한 섹터에다가 내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한두 달 동안 계속 매집만 해야 돼. 2, 3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주일에서 2주일 사면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신양해 이야기 드릴 때 그러면 비슷한 종목으로 시멘트 관련 종목들 중에 뭐 얘기했냐면 아시아시멘트 이야기 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상식적이죠? 여기 10,000원 밑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나요? 오늘 12,000원까지. 예, 11,200원까지 갔네요.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한 12%, 13%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노멀한 수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아시아시멘트는 계속해서 모았다 샀다 팔았다는 종목이고 성신양해는 배팅하고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배팅 이후에 여러분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아예 안 드렸습니다.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진득이 들고 가니까. 다만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시멘트 관련 종목은 최소한 비중 30-40%는 가져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조정 나올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났을까요?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조정 며칠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 한 번 할 겁니다. 언제까지? 6월 3일 날 대선이잖아요. 보통 선거 2, 3주 전이 고점이에요. 그러니 한 번 떨어지게 되면 한 번 더 사가지고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한 5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다 팔고 종결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선이 되든 정치인들은 약속을 안 지킬 거예요. 전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네, 나는 이쪽에 우쪽 클릭할 거야 얘기해서 표 받아. 좌쪽 클릭할 거야 표 받아. 양쪽에 표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정치인들의 말에 의해서 테마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대선 테마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말 바꾸면 다 죽습니다. 정치인들 말 바꾸는 거 우리 뭐 하루 이틀 겪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죠? 그런데 몇 개의 대체 종목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체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바닥주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하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슬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종시에 사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치고 올라갈 종목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선주는 다 팔았죠. 건들지 마세요. 이제 잘못 물리면 답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다시 매수 말씀드리기 전까지 쳐다보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드려보고 싶은 종목이 첫 번째는 뭐냐면 고려아연입니다.
제가 고려한 갖고 여러분 굉장히 홈런 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보시면 여기 앞으로 쭉 당겨 보시면 고려인 가지고 45만 원에서 48만 원만 내려오면 사고 55만 원대 올라오면 팔고를 우리가 무한 반복했습니다. 한 4년 정도 거래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치고 올라갈 때 150만 원 찍던 날 다 팔고 그 이후에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조정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자, 저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시황을 드리냐면 70만 원 언저리부터는 우리가 한 2, 3주 정도 잡고 고려아연을 천천히 담아가 봅시다.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닥권에 근접한 걸로 보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그러면 대략 한 35%에서 45% 정도 수익 내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한번 반등할 시기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우리가 한 2주, 3주 잡고 천천히 매일매일 오후마다 조금 사두시면 꽤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철광인데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하고 풍산하고 동국홀딩스가 있는데 이 중에 동국홀딩스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 두 개 괜찮아 보입니다. 슬슬 2, 3주 정도 잡고 분할 매수해 놓으시면 괜찮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신주입니다. 첫 번째는 KT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조정시마다 계속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KT하고 SK텔레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더 이상 핸드폰 회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차 AI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인터넷 서칭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는 인공위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인데요. 인공위성의 컨트롤 능력과 사용 권한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통신회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KT가 1순위 그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사서 여러분이 길게 가져가시면 얘가 장기로 보실 때 매년 KT 같은 경우는 연 5%씩 배당금을 주거든요. 자, 참고로 보시면 제가 KT를 여러분께 공략을 말씀드린 게 코로나 때입니다. 보시면 여기 2020년이에요. 코로나 때 저점이 17,250원인데 현재 51,000원입니다. 무려 300% 가까이 올랐어요. 되게 안 오르는 종목이고 경기 방어 종목인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면서 저는 KT의 적정 가격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성이 높다, 조정이 나올 때 사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KT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내요. KT 인터넷 사용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매달 캐시카우가 만약에 안 쓰면 저기 그 위약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없고 핸드폰 없이 쓸 수 없기 때문에 KT 쓰는 사람과 SKT 쓰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금 수요는 매우 단단한 기업이니까 이 회사가 뭐가 적자가 나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은 자동차가 내가 운전하는 거냐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기계가 자율적으로 자율운전할 거냐? 이게 결정이거든요.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것도 전기차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거야? 아니면 얘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야?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는 그냥 간단해요. 바퀴 4개 하고요. 이거 하고요. 조향장치 하고요. 브레이크 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아무나 자동차 회사를 못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엔진을 만들기가 어렵고 미션이나 변속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자율주행이 만약에 전기차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모터 만들고 배터리 만들 줄 알면 끝이에요. 나머지 껍데기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조형만 하면 되거든요. 예전 같은 자동차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핵심 기술이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오가는 그 신호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렉이 없이 아주 오차범위 없이 잘 잡아주면서 신호가 오가야 돼요. 그게 인공위성과의 통신 모듈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제일 잘 갖고 있는 회사가 1번이 KT고 2번이 SK예요. 그동안은 KT가 끌고 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SK텔레콤을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KT하고 SK텔레콤에다가 인터넷 자율주행 모듈 지원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관련 회사들이 많이 뜰 거예요. 자회사들이 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W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갈 쯤, 제가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 갈 무렵 정도에 핸드폰이 시작이 됐거든요. 대충 연식이 나오시나요? 삐삐 쓰다가 대학 가면서 저는 핸드폰 썼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잘못된 투자가 뭐였냐면 시티폰이라는 게 잠깐 있었어요. 삐삐 쓰다가 핸드폰 가기 전에 중간에 시티폰이 뭐냐면 공중전화 박스 50m인가 100m 안에 있으면 이 통화가 돼요.
근데 100m인가를 벗어나면 통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기지국 그 안테나 가지고 통화가 되는 거였거든요. 요즘에 공중전화도 보기 힘들죠.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요. 그때 SK텔레콤이 공용기업이 되면서 왜냐 그때까지 나래이동통신이라는 삐삐 회사였다가 통신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께 이 통신사를 다시 SK텔레콤하고 KT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방송이기 때문에 대형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 사실 대박이 날 종목들은 이 대형주는 아닐 거예요. 얘는 올라가봐야 뭐 200~300% 올라가고 말겠죠. 그런데 요 관련되는 자회사와 연결돼 있는 벨트라인의 회사들이 중소형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방송에 언급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그 종목들이 향후에 상당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이 조정 구간이에요. 그럼 난 뭐 할까요? 향후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을 보시란 얘기예요. 제가 조선주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제가 성신양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었고 고려아연을 이야기할 때도 앞으로 여러분 인플레이션 효과가 커지니 원자재 값 중에 비철금속을 다루는 회사인 고려아연이 대박이 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3년 4년 동안 열심히 얘기하다가 결국은 급등의 결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다시 통신 관련 인터넷 모듈 회사들을 만약에 모르겠으면 KT하고 SK텔레콤 조정 나올 때 사세요 그냥. 이게 제일 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관련 회사들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조정장에는 주도주를 사면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먹거리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아까 얘기했던 고려아연이라든가 아니면 성신양해라든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해 대박이 났던 현대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고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자동차 반도체에다가 물량 잡아서 왕창 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공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대체 수단으로 인도와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을 말씀드렸으니까 조정 시에 천천히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선물 옵션과 시장의 상승 하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ETF와 종목에 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수익 랠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점 매수에 성공한 인도 ETF와 성신양회의 다음 매수 시점 들어보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